디자이너, 정치 디자이너 김민. 대한민국 군도는 내가 지킨다. 김정우. 강철 같은 고등 정치 유영민. 시원한 펀치 한방 국민이 키운 법률 전문가 박희승. 안보를 지키는 어벤져스 요원 하정열. 정보기관 선진화를 이끌 전문가 김경희. 과학기술인의 희망 길잡이 문미호. 무대 위에 계시는 어벤져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무대 위에 계신 분들 어벤져스 포즈 한번 할게요. 더불어 하면 어벤져스하고 포즈 한번 해주시는 걸로. 더불어! 어벤져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감자 김정우래요. 사실 저 오늘 많이 떨립니다. 고맙습니다. 왜냐고요? 서울에서 4,000명 넘게, 광주에서 2,000명, 3,000명 넘게 그런 분들 뵀는데 우리 고향에 오니까 우리 고향 어르신들, 선배님들, 우리 고향 분들 뵈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따라오고. 저 1월 13일 입당했습니다. 그 이후 별명을 좀 얻었어요. 뭔지 아세요? 별명이 쥐 잡는 고양이. 또 어떤 분은 제가 강원도 철원하천 양구인제 나오겠다니까 강원도의 김부겸. 또 어떤 분은 제가 춤을 췄는데 제일 못 췄다고 해서 몸치. 근데 저는 몸치라도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이 트위터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슬플 때, 그분이 슬프거나 어려울 때 제 춤을 보면 웃음이 난대요.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박수 치면 박수 치세요. 저는 그래도 그 중에 또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별명이 감자돌이래요. 전 이거 제일 좋아요. 감자 플러스 아이돌. 감자돌. 멋있죠? 아까 닭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닭대가리였어요. 진짜예요. 제 친구들한테 물어요. 닭대가리. 머리가 엄청 나빴어요. 근데 요즘 진화해가지고 어벤져스 됐어요. 근데 오늘 주제가 좀 재미없을 거예요. 국가재정 뭐 그럼 재미없잖아요. 근데 닭대가리, 제 머리 나쁜 닭대가리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강원도 도민이시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가장 어려웠던 때, 나라 경제 어려웠던 때 언제죠? IMF 때. 정말이에요? 지금도 어렵죠. 우리 IMF 때 정부 재정수지 적자 봤죠? 얼마? 24조 원, 24조 9천억.
그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2009년에 적자 43조 원. 이때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적자가 46조 원 가까이 된다고 추정이 돼요. 박근혜 정부 몇 년 차? 이제 작년 돼. IMF 때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재정 적자예요. 경제 성장률 세계는 3.2% 달성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 2%밖에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좀 괜찮다, 살만하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재정 위기라는 폭탄 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돈 벌러 나가야죠. 돈 많이 벌어와야죠. 또 아끼죠. 씀씀이 줄여야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세금. 정부는 돈을 버는 걸 세금으로 받아요. 국민한테 우리가 내는 게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낮췄어요. 세금 낮추면 국민 좋아요. 기업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 돈 안 뺏어가니까. 그런데 덜 뺏어가려면 가난한 사람부터 먼저 덜 뺏어가야지. 부자부터 덜 뺏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작년에 연말정산할 때 우리 서민들 얼마나 애간장 탔어요. 13월에 봉급이, 13월에 세금 폭탄이라고 얼마나 우리 지갑 털릴까 걱정했어요. 올해도 내일 모레면 연말정산 마감인데 얼마나 걱정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MB정부 들어와서, MB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와서 작년에 담배세, 세금 좀 더 거두려고 인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상하려고 할 때 얼마 더 걸리는 줄 아세요? 2조 8천억 원 더 거두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는 1년 지나서 해보니까 8천억이나 더 걷어들였어요. 재미 좀 본 거죠. 그럼 박근혜 정부 재미 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 걷어들이고 연말정산에서 서민 돈 갉아먹고 이렇게 하면 씀씀이라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씀씀이는 또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실래요? 까먹었다. 씀씀이 하기 전에 정부는 이렇게 세금 더 걷어들이는데도 증세는 없다고 하죠.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세는 또 하는구나, 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씀씀이 한번 볼까요? 돈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그러는데 빚도 계속 늘어나는데 씀씀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끈 졸라 매야죠. 그런데 그렇게 졸라 맸어요? 2013년 국고보조금 누수액만 1조 원 정도 돼요. 한국형 전투기 한다고 18조 원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명무실화 돼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오잖아요.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 원 날려버렸어요. 자원회계 한다고 40조 원 투자했는데요. 5조 원만 받았어요. 35조 원 날려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누군가 진실한 사람이라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라에서 좀 많이 좀 써야 되니까 세금 좀 걷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세금 좀 더 내주십시오. 라고 사과하고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용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아니요. 송유관입니다. 석유가 흘러가는 송유관입니다. 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살살 떼어놓으면 특수절도죄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세금 잘 걷어다가 잘 써야 할 정부에서
그것을 아까처럼 그렇게 낭비해서 쓰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책임진다, 처벌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 국고 특수절도죄로 처벌하고 싶어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좀 해보려고. 고맙습니다. 저 기획재정부에서 20여 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거기서 재정 업무, 예산 업무, 나라 돈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는지 쫙 공부하고 봤어요. 그리고 경제력 세워봤어요. 거기서 마지막 있던 데가 국고국이던데, 곡간직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최종 책임지는데, 거기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또 어떤 데에 구멍이 있는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쥐 잡는 거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세금 빼먹는 거 잡아보려고요. 이제 별명이 하나 더 생겼죠? 그럼 쥐를 어떻게 잡냐고요? 제가 하나 좀 말해야겠어요. 국가재정 V3. 이거 사실 안철수 의원님 거 좀 따온 거예요. 바이러스 잡는 거 V3 아시죠? 근데 제가 좀 더 나을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안철수 의원은 백신 하나잖아요. 저는 백신 플러스 알파가 쭉 있어요. 백신.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에 백신을 투여할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쭉 보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 돈이 부자에만 가지고 가고 특정 지역에만 가지 않고 나라의 전체 골고루 가게 하는 그렇게 운영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경제정책, 재정정책 실시하는데 경제관리를 숫자만 보고 통계치만 보고 경제정책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서고속철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그 숫자 뒤에 숨어있는 그 숫자 뒤에 살아있는 우리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가재정 따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거는 재정민주주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어요. 우리 정치에 민주주의 하잖아요. 재정에도 민주주의 해야 돼요. 재정민주주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재정, 국민을 위한 나라 살림,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국가재정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 걷어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쓸 때도 국회에서 우리의 대표인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결산 보고서 1년에 한 번 내던 거 최소한 1년에 2번은 내게 해요. 기업 결산 보고서 삼성에선 분기별로 결산 보고서 공개하잖아요. 근데 왜 정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월별로 재정 지출 보고 돈 얼마 썼는지 그거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 요구사항이 생기면 감사원에 회계감사 청구해서 상시적으로 감시하도록 해야 돼요. 돈을 다 쓰고 낭비하고 감시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감시하고 제재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또한 지금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는 게 정부에 있어요. 정부가 예산을 낭비하고 위법하게 집행하는지를 정부가 신고받아서 하고 있어요. 아니 도둑한테 도둑을 감시하라고 맡기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국회로 옮겨서 국회에서 감시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강원도민, 시민단체들이 같이 들어가서 정부가 돈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봐야 돼요.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민주주의에서 모든 지역에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부자, 어르신, 청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을 펼쳐야 돼요. 여기서 제 고향, 우리들 고향이죠. 강원도 천원 얘기 좀 할게요. 천원 아시죠? 예전에 38선 이북이었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수복이 된 이후에 저 거기서 나고 자랐는데 길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길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 길 그나마 요즘은 조금 뚫렸어요. 그래도 저 서울서 철원 갈 때 고속버스 못 타죠. 고속도로가 없으니까요. 강원도에 KTX 없죠. 전국 16개 시도 중에 KTX 없는데 딱 2군데. 강원도하고 제주도. 이게 말이 돼요? 제주도 섬이지만 우리도 세금 내는데 우리 세금 제대로 썼으면 이렇게 강원도 무대접, 푸대접 받았겠어요? 호남은 푸대접, 강원도는 무대접. 그런데 왜 우리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목소리 왜 한 번도 안 냅니까? 우리 목소리 내신 분이 좀 있어요. 그죠? 또 있죠. 그리고 제가 낼 거예요. 사람 가치 중심, 통계치, 숫자에만 방점을 두는 그런 경제 정책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인구 전체 인구의 3%. 천원 하천 양구 인제 서울 면적의 6.8배. 거기서 국회의원 1명 나와요. 그것도 또 바꾼다고 그러죠? 저 지금 강원도에 계신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구 문제 그렇게 지금 조정한다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고 하신 일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여쭤보고 싶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관료들은, 저도 경제 관료 출신이지만 이걸 자꾸 머리는 차가운 것만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강원도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철원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철원에 살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서울보다 철원이 기름값이 더 비쌉니다. LPG 가스가 더 비싸요. 왜 비싸죠? 추우니까. 겨울에 시동 잘 걸리게 하려고 프로판 가스 더 넣으니까 더 비싸잖아요. 같은 세금 내고 왜 우리 더 비싼 기름값 지불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왜 말도 못했죠?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 간에 더불어 잘 사는 정책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은 우리 사람, 우리 모두에 대한 간절한 애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 춘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그곳에서 5번 출마하였어요. 5번 민주당 간판했어요. 5번 낙방하였어요. 저 아버지 싫어했어요. 이거 보시면 합동됐을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울고 계십니다. 무릎 꿇고 계십니다.
그 옆에 있는 저 서 있어요. 아내는 끌어요. 아버지가 싫었어. 아버지가 싫은 게 왜 싫었냐? 지니까 싫었어. 왜 지면서도 그 길을 가냐고 해서 싫었어.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가셨어. 아버지께서 5번 떨어지시고 저도 행정고시 5번 떨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기 한번 하자. 당신이 먼저 국회의원 되는지 아들이 먼저 행정고시 분지 내기 한번 하자. 근데 우라통 쳐지죠. 저 듣는 사람은. 아니, 국회의원은 4년 만에 한 번씩 뽑는데 행정고시 1년 만에 한 번씩 뽑는데 저보러 4년 후까지 떨어지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말씀은 신념이에요. 우리 고향, 우리 강원도를 바꿔보자는 믿음이 계셨고 신념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고 저는 그걸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그걸 배워서 지금 이제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 이제 초년병인데요. 이제 16일 됐는데 정치는 국가다운 국가에서 지역다운 지역에서 우리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거 아닐까요? 이건 사실 없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저 장가 잘 갔죠? 제 집사람이. 아니, 한국에서 야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강원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야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 정치에 입문한다고 장애인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혼났어요. 특히 아내한테는 이 스크립트 보여주고 혼났어요. 자기한테 한 번도 안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대중들한테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 있어요. 저는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그거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고시 붙고 나서 그 당시에는 좀 잘 나갔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선을 봐서 결혼을 하는데요. 선 보면 매번 떨어져요. 저도 무도 찬 적도 있지만 선 볼 때마다 차이기도 해요. 제가 뭐 못나서 차인 것도 있지만 두 가지. 제가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태어날 때 사고 나서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정치한다고 차였어요. 한 3년가량 그렇게 차이고 나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그 얘기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정치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 떠나가요. 제 아내를 보는 순간 반해서 그 얘기를 참아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 못했어요. 나중에 한번 멋지게 프로포즈 할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에요. 촌놈이 어쩌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으니까 상당히 출세한 거죠? 여러분도 출세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 이야기 조금 하면서 국가라는 게 뭔지, 조국은 또 뭔지, 그리고 안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지켜지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이게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읍에서 저희 고등학교도 처음으로 사관학교 들어갔으니까 학교에 코인카드도 붙어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관학교에 가서 우리 상학교는 다 다니지 못하고
독일로 1학년 때 유학을 갔어요. 그때는 공부를 조금 못하는 사람 하나 선택해가지고 이제 외국 사관학교를 보냈는데 제가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선택해서 봤는데 그 개구장의 모습 있죠? 요때 독일에 가보니까 야, 저는 우리 조국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느꼈는데 우리 상품들이 가보니까 어디 눈에 띄는 곳은 없어요. 저 멀리 가서 있는데 무슨 상품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가발하고 런닝 팬티를 저쪽 구석에 가서 안 보이는 데서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제가 사관학교 생활했어요. 그때 우리 광부 간호사님들이 거기 가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던 1971년부터 74년까지 그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대의가 돼가지고 독일에 갔는데요. 이제 81년도 그때 즈음에서요. 71년도에 갔을 때는 너 어디서 왔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물어보면 나 한국에서 왔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월남하고 우리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버젓이 이제 우리 옷 입고 너 어디서 왔으면 한국, 야, 너희 그 괜찮은 나라에서 왔네. 너희 그 한강의 기적 이루는 나라 아니야?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어디서 마친지 아세요? 여러분 이기자 부대 아세요? 네. 제가 이기자 부대 사단장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부대 사단장 했죠? 그럼 지금도 제가 튼튼해요. 병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고 운동하고 해서 요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잘 사는 나라예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단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원주에 온다고 그럴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뿌듯한지 얼마나 설레인지 몰라요. 이 고향분들 만나느라고. 지금도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훈장도 많이 받고 외국 대사관에 초청받아서 강연도 하고 또 이제 독일 의회에 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강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이 됐는데요. 민간인이 돼서 제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하면서 못했던 일들 한번 해보자. 그게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소설 쓰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 시비인데요. 이게 어디서 있냐면 고흥 나로 발사장에 이 시비가 있어요. 통일공원에. 소망 나는 한 그루 나무 되어 반동아리 허리에 뿌리 내리고 싶소. 나는 타고루에 등불되어 웃음일은 삼천리를 밝히고 싶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우리가 되어 8천만 숨결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나는 그날을 위해 불사조 되고 싶소. 이게 이제 시비의 설명인데요. 이게 바로 이 군사도시 이 원주 근처에서 제가 쓴 시예요. 일군사령부 근무할 때 우리 병사들하고 함께 고생하면서 한 30년 전에 쓴 시죠. 이 원주는 군사도시면서 안보의 도시예요. 나라를 가장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림, 조국이 통일되는 그림, 우주가 창조되는 그림,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그림 괜찮지 않아요? 네. 여기 저 머리 저 살 벗겨진 이 스님 누구신지 알았어요? 이 법륜 스님이에요. 법륜 스님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한테 가르침을 많이 주시는데 본인이 쓴 책을 이렇게 저는 시집을 드리고 그분은 이제 쓴 책을 주시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뭔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 것을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열정을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고향에서 그런 열렬한 어떤 희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네. 고향이 불러줬을 때 한번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과감하게 입당을 하고 지금 정읍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오늘 부랴부랴 여러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사랑하는 당이에요. 여러분을 함께 사랑하는 당,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당, 여러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가는 당.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이런 당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 조국을 지키는 일, 이것도 정치가들의 목이에요. 근데 그 목이 제대로 안 되면 국민들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가슴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슴을 뻥 뚫리게 하기 위해서 이 조국을 지키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앞장을 서려고 해요. 그래서 국가 수호지가 없는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민족은 영원히 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민족들, 국가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거의 다 없어지고, 중국 주변에 한 500여 국가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천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화랑정신으로 국가 수호의 의지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나라 지킬 자신 있죠? 네. 저하고 같이 지켜요. 근데 우리가 국가와 조국, 이게 뭔 차이가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국가와 조국 차이가 뭐다고 아시는 분 계세요? 왜 저 사람은 조국이라는 이야기를 쓸까? 국가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조국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조국은, 국가는 머릿속에 있는 거고 조국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울 때 국토, 국민, 주권 이렇게 하는 건 그 국가예요. 그러나 내 사랑, 내 가족, 내 생명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조국이다. 그러니까 조국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자긍심이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또 우리가 영원히 우리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민족의 터전이다. 이 조국 우리가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더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아니죠? 네. 이 조국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켜나가야 된다. 조국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제 때 삶의 공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의식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은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국을 지키는 가치,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서서 한다. 그러려면은 튼튼한 국방태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민족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국방태세를 가지려면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주변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용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주변의 국가들을 이용해서 외교를 잘하고 또 동맹을 맺어서 다른 나라를 견제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중국도 어우르면서 동맹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일본 저거 까불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일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게 놔둬요. 까불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강한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싸우려는 의지와 싸울 수 있는 능력, 무기를 튼튼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키고 누구로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군인만 복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도 다 함께, 군인들과 함께 복무하는 거다. 그게 바로 상무정신이에요. 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네가 지키고 군인이 지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시죠? 네.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더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후손에게는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나라, 출산율이 최고로 낮은 나라, 이런 나라를 물려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희망찬 조국 우리 모두 만들어내야죠? 자, 여러분들 자 만들 자신 있으면 우리 조국을 위하여! 위하여!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동료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는 회사후소라는 사자성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회화, 그림 그리는 것을 말하죠. 그때 쓰는 회, 그림 그릴 회입니다. 일사자, 그림 그리는 것. 여기에 있어서 후, 뒤로 돌려야 할 것. 이것은 무엇이다? 소복. 하얀, 여인들이 장례식에서 입는 옷을 소복이라고 하죠. 하얀 소. 하얀색은 가장 뒤로 둔다. 공자님이 그가 사랑하던 애 제자 안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후소라는 말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대화에서 나온 뜻과 후대에 주자라는 학자가 해석한 것이 있는데요. 먼저 주자의 해석에서 회사후소란 말은 이 스크린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색깔을 아름답게 드러내려면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흰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탕에 흰색을 깔아라.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주자들, 예비후보님들, 그분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바탕에 깔리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공자의 말에 안회가 대답을 하면서 나옵니다. 선생님 말씀은 결국 하얀색이 가장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수함으로 여러 색깔의 화려함을 빛내는 마지막 방점이 되란 말씀이시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로고 마지막 색깔은 무엇입니까? 흰색입니다. 디자인의 대가 우리 김빈 대표님이 와 계신데요.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들 중에 가장 멋진 색깔은 많은 다른 색깔 위에 선명하게 찍힌 하얀색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저희 어벤져스, 우리 당 자체, 여러분께서 각자의 다양한 화려한 색깔들을 마음껏 펼치시다가 혹시라도 마지막에 핵 사이다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마지막 그 하얀색이 되겠습니다. 베니스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는 분도 계시죠? 예, 우리에겐 낯설은 그런 사람인데요.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류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류에게는 마의 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마의 벽. 인간은 결코 깰 수 없다. 1마일, 1.6km를 사람은 4분 이내에 뛸 수 없다. 인간의 신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스포츠 의학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누구라도 무리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4분 이내에 1마일 1.6km를 뛰게 되면 인간의 심장은 파열되어 버릴 것이고 폐는 터져 버릴 것이고 혈관과 근육과 인대는 끊어지고 찢겨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들은 자신들이 올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목표치로 1마일 4분 1초, 4분 2초로 설정을 하고 뛰었습니다. 결코 4분은 깰 수 없는 마의 벽이라는 생각을 하고 뛰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의 벽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과학적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는데요. 교수와 함께 진행하던 연구 실험 중에 인간의 신장과 폐와 근육과 혈관과 인대에 견디는 힘을 여러 가지로 테스트해봤더니 그 연구에서 나온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인간의 심장은 1.6km 1마일을 4분 이내로 뛰어도 결코 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폐도 찢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혈관도 근육도 인대도 파열되지 않으리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까지 아무도 1.6km 1마일을 4분 이내에 뛴 사람이 없고 인간은 결코 도달해서는 안 되는 신의 영역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직접 이걸 실현해 보이겠다. 육상 선수들에게 코치에게 계속 이야기해도 그들도 고개를 저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스스로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뛰는지를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의대생이었던 베니스터가 4분 3초, 4분 2초, 4분 1초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결국 그도 4분 이내로는 기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수치인데 왜 달성할 수 없을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육상 선수들도. 그러던 그가 결국 이 마의 벽을 돌파해냅니다. 1954년 5월 6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기간 중에 열렸던 1마일 달리기 대회에서 결국 3분 59초 4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마의 벽을 돌파한 신기록이 작성됩니다. 그 신기록이 바로 이 로저 베니스터라는 의대생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도저히 깨지지 않던 베니스터 스스로도 깰 수 없었던 그 마의 벽이 깨졌을까요? 여긴 딱 한 가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요, 혼자서는 해낼 수 없지만 만약에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대단히 단순한 베니스터의 전략은 이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서 폐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고 근육도 괜찮고 인대도 괜찮은데 혈관도 괜찮은데 빨리 뛰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 선수들 세 명이 부탁했습니다. 1마일 달리기를 하는데 매 바퀴별로 최대한 빨리 뛰어주셔. 한 바퀴 뛰고 뻗으란 이야기죠. 전력 질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바퀴는 다른 사람이 이어받고 그 다음 바퀴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베니스터는 최고의 속력으로 1마일을 달리지만 이 세 사람의 페이스메이커는 딱 한 바퀴씩만 뛰는 거죠. 그들이 바로 랜디라는 사람과 브레셔라는 사람, 그리고 피체토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마의 벽을 깨트려낸 것이죠. 우리 앞에도 마의 벽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깨지지 않으리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는. 차라리 나는 그 마의 벽의 일부가 될 거야. 더욱이 우리 강원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그 마의 벽은 더 공고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호 교수께서 강원도가 험지다, 적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지다. 네, 사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입니다. 영포 라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제 모친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초청받아 가셨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난 2012년 연말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막 비판했을 때 저희 집안 전체는 발칵 뒤집어졌었죠. 미쳤냐? 경상북도는 마의 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구는 왜? 역대
여당 정권이 경상도 정권이었으니까 그들의 고향이니까. 강원도는 왜죠? 만약에 마애벽을 깨뜨린다면 그것은 경상도보다는 강원도가 먼저여야 하고 먼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우리 강원도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지방선거에서 이미 그 마애벽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를 만들어냈고요. 원주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이 엄청난 성과는 최문순 지사나 우리 원주시장님만의 힘은 결코 아니었죠. 이분들 혼자서 뛰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이분들께는 여러 다른 페이스메이커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셨겠습니까? 이제 우리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벽, 또 다른 마애벽, 그 마애벽을 돌파할 여러 강원도에 또 원주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어벤져스가 더불어민주당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또 다른 경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바꿀, 앞서 하정렬 장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안보, 진정한 국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김종우 교수가 이야기한 재정의 곳간을 지켜내고 누수를 막아내고 훔쳐내는 쥐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우리가 대선 승리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대선 승리의 주역 베니스터는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베니스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또 다른 마의 벽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봅슬레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썰매를 탄대요. 썰매랑 우리도 소시적에 타봤지만 이건 저 높은 곳에서 목숨을 걸고 무지무지한 속도로 내려오는 첨단 과학이 꼭 필요한, 그리고 늘 얼음이 뒤덮인 나라에서나 가능한, 그래서 우리는 참가의 정신으로 참가하기만 해왔던 봅슬레이, 갑자기 그동안 우리는 한국 봅슬레이 팀이 있다, 그런데 선수 구성이 어려워서 훈련도 한 번도 안 한 분이 합류했다더라, 뛰다가 넘어졌다더라, 이런 소식만 접해왔는데요. 그 대한민국 봅슬레이 팀이 세계 최고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누적된 점수로 랭킹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동안 그들에게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그들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셨고, 하면 된다, 가만히 있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마의 벽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는 도전 무모해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최근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해줄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35% 이상이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모두 무조건 누리과정, 분명히 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각도의 시의 교육감과 지방 자치단체들이 예산 편성 안 해서 그렇다고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언론과 방송.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자조와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의 벽, 베니스터가 깼듯이, 우리 봅슬레이 팀이 깼듯이, 원주시장님이 깨셨고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깨셨듯이 우리는 분명히 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 좋은데 좀 이기는 모습을 좀 보여봐라. 지겹다. 더 이상 같이 있기도 힘들다. 맨날 지고 지는데 익숙해 있고 나 이제 떠난다. 그리고 떠나신 분들 계시죠 최근에. 막 떠나시더라고요. 떠나시고는 새롭게 만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여기까지. 제가 주목한 건 바로 이 경기입니다. 2008년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아메리칸 리그라는 양대 리그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리그의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리는 날입니다. 전통의 명문 보스턴 레드삭스와 신흥 명문 템파베이 레이스 간의 7전 4선승제 다섯 번째 경기. 이미 3대1로 원정팀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만 템파베이 레이스가 이기면 보스턴은 싸늘한 패배, 아픔을 안고 시즌을 마감하고 팬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템파베이 레이스 원정팀이 1회초에 3점을 얻습니다. 1회초에 2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3회초에 3점을 얻습니다. 7회초에는 또 2점을 얻습니다. 그 사이 보스턴은 단 한 점도 얻지 못합니다. 0대7, 7회초가 끝납니다. 이제 딱 두 번의 공격만 남아있죠. 세 번의 공격만 남아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들 중 상당수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숨을 쉬시고 어떤 분들은 욕설을 내뱉습니다. 맨날 저것들 감독이 문제야. 선발 투수 일본에서 온 마스자카 왜 저놈을 세워? 이미 퇴물이 되어가는 데이비드 오티즈를 왜 맨날 4번에 세워? 여러 가지 갖가지 패배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안 돼. 난 더 이상 안 볼 거야. 어차피 질 건데. 0대7, 7회 말 어떻게 저걸 뒤집어?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리 다 끝이고 차라리 실리나 취하자. 교통 막히기 전에 먼저 주차장 가서 차 빼서 편히 집에 나가자. 팬들이 줄을 이어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한 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주차장으로 가는 팬들의 뒤에서 갑자기 우와 하는 환성이 들립니다. 뭐지? 에이 안타 하나 쳤겠지. 또 우와 또 우와. 뭔가 궁금증은 생겼지만 이미 돌아선 발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저기 아무것도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사는 동안 단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한 기적의 감격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음을 이들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죠.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온다면 난 안 떠날 거야. 하지만 그분들은 떠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기회가 와도 또 질 거야 라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7회) 말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4점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봤자 7대4 아니겠습니까? 8회 말 3점을 더 냅니다. 철벽 같았던 템파베이 레이스의 불펜진이 흔들립니다. 분위기를 탄 거죠. 하다가 이러다가 우리가 질 수도 있겠어?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7대7 동점. 9회 초 어렵게 잘 막아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1, 2루 JD 드류라는 또 다른 노장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최근 타격이 영 엉망이었습니다. 연장으로 가겠군. 투아웃 9아웃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죠. JD 드류의 땅 한 방이 2루타가 되면서 기적 같은
대역전 8대7의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강원도 지난 국회의원 선거 성적 9대0, 7대0보다 조금 더 암울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12척의 배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과 우리 멋진 후보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정의도 그래왔습니다. 일제 36년 영원히 갈 것 같았습니다. 그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보스턴의 팬들처럼 친일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독재 18년 박정희 집권, 그리고 전두환 제5공화국 영원히 갈 줄 알았죠. 그래서 독재에 부역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과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인권과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서 버텨준 분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고문님들이시고 끝까지 이 어려운 험지를 버텨내오신 강원도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과분하게도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저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 회사 후소에 하얀색이 되어서 베니스터를 위해서 뛰는 심장이 터질 때까지, 폐가 부서질 때까지, 근육과 혈관과 인대가 찢어져 나가 떨어질 때까지 제 모든 전력을 다해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그 감격의 뜨거운 눈물, 모두가 하나 된 우리가 일궈낸 그 성과를, 그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고 참아도 막아도 눈물이 흐르는 그 순간, 그 감격의 눈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희연구소의 사장님. 네, 부산에서 너무 슈퍼스타가 되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에 그 고호녀라고 들어보셨어요? 고호녀. 고절, 호남, 여성 해서 고호녀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양학재 상무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분 이미 연사로 쓰셨던 분은 참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의 그 지원장님 한번 인사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어벤져스 팀의 그 플래시몹 많이 혹시 보셨나요? 네, 거의 어떤 분들은 정치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플래시몹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치를 정말 즐길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계시는데요. 김비인 디자이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영입의 마지막 사실 인물로 되게 많이 유명해졌는데요.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유명하신 문미옥 정책실장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웃음을 지어버리는데 마지막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김병기 국가정보원 인사처의 처장님이십니다. 네,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까 마지막 연사하셔가지고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그 표창 교수님, 네. 그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 네. 오히려 제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전체적인 관점 말고 강원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생각이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그 강원도와 충청도, 그 경상도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기존은 앞서 하정열 장군님 말씀처럼 강원도 경제 발전, 산업 발전, 또 관광 중흥의 핵심은 안보지 않습니까?
안보가 흔들리면 싸늘해지고 아무런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다자간 그 외교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 체제 구축 결코 북한이 어떤 장난을 치려고 해도 북한 혼자서만은 흔들지 못하는 그런 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보에 대한 항구적인 변수 없는 그런 그 기반이 확립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강원도에 대해서 접경 지역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오히려 평화 지역이 될 테고요. 다양한 투자가 활성화될 테고 원주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혁신도시 지정을 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기업도시도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많은 대기업들이 원주로 안 옵니다. 거리도 가까워졌고 땅값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안보와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이 현 정부가 자꾸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규제 완화 개혁이라든지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성장 제한을 하고 원주와 또 강원도 영서 영동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들은 바로 사실 뭐 강원도 접경 지역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김종우 교수님으로 이어지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감자돌 이미지가 어울리시는 것 같나요? 네, 그 마찬가지 그 이어서 질문을 이어드리면 그런 접경 지역이나 이런 아까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전략이나 생각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표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또한 제가 입당하는 날 입당의 말씀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특히 접경 지역은 그 용어 자체를 쓰면 안 된다고. 그거는 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접경 지역이라고 북한하고 붙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70년간 소외되고 낙후되어 왔어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어도 한참 기울어요. 그걸 흔들어야 돼요. 접경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사람도 안 옵니다. 돈도 안 옵니다. 기업도 안 옵니다. 대학도 안 옵니다. 이란 이라크 접경 지역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접경 지역으로 부르는 순간 안보 논리에 막혀서 우리 아무것도 없다. 접경 지역으로 부르는 순간 우리 자식들 때문에 교육 못 시키고 서울로 유학 보내야 되고 인근 도시로 유학 보내야 돼요. 접경 지역이라는 패러다임을 평화 지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남한의 변방 접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앙인 우리 평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접경 지역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평화 지역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요. 앞으로 그 법안을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도록 할 겁니다. 네. 평화 지역이라는 그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철원이를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저도 별로 생각 안 하고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접경 이야기하니까 저도 거기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평화 지역이라는 말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바로 여쭤볼 게 제 생각에 양현자 상무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왜 뭐 무관심 뭐 이런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 상무님이야말로 어찌 보면 차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어찌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걸 또 이겨내셨고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양 상무님이 좀 들려줄 이야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이게 원주에 했다고 왔는데 저는 사실은 저를 아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가도 표창원 교수님하고만 사진 찍자고 그래서 살짝 삐졌습니다. 제가 기억하십시오. 저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광주 여기 강원도 원주보다 훨씬 깡촌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345번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고 중학교까지 나왔고 고등학교를 광주로 유학을 가서 광주여사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 졸업하기도 전에 1985년 11월 25일 날 삼성전자 반도체에 입사를 해서 연구원 보조로 입사를 해서
2013년 12월 5일 저희 아버지 제사 30주년 기일날 삼성전자 임원이 된 양양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돌아가서 하실 일이 저의 입당의 변을 꼭 여러분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분들 이렇게 널리 좀 퍼뜨려 주시고 저는 그 입당의 변을 실현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임원이 됐을 때도 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을 때도 저 사람의 앞에는 항상 붙어 있죠. 고졸. 저 석사졸이에요. 이제. 그리고 아버지가 오랫동안 이렇게 병상에 계셔서 사실은 흑수저였지만 지금은 흑수저 아닙니다. 금수저까지는 못 돼도 한 동과 은 사이쯤 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 삼성의 임원의 이렇게 연봉을 아십니까? 대충 아시죠, 그죠? 국회의원 월급 잽도 안 돼요. 이게 삼성 임원 공급에. 그런데 요즘에 지금 중국에서 제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모든 메모리.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올리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가? 어제 대구 갔더니 국정원으로 간다고 그래요.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페이스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향후 30년, 60년, 10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IT 이 산업에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자녀분, 후손이 살고 있는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도 또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지금의 여성들, 똑똑한 여러분들의 따님들, 손주들, 손녀들 열심히 해서 정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눈물을 흘렸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의 손녀분들은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려고 삼성의 임원을 박차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주의 강원도의 분들은 9대 빵이라는 이런 성적을 주시는지 이제는 후회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여당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투표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상무님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진짜 공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항상 보면 앞에 감동적인 나오면 항상 막 울고 계시고 막 그런 걸로 참 유명하시거든요. 아까 그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동수저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전 그게 참 이야기에 좀 와닿는 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자신의 이후의 생활을 이쪽 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많은 것들 잃어버리고 오시거든요.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박희승 지원장님 가운데 계신 분 예전 24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셨던 분이거든요. 어찌보면 보통 은퇴 뒤에 변호사 생활만 해도 얼마나 사실은 길이 열려 있습니까? 근데 왜 이 험한 선택을 다시 해야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박혜승입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 오니까 참 친근감이 듭니다. 제가 원주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여기 가운데 앉아 있는 송기현 변호사 제 연손 동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도 이제 법원에서 24년 근무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근무를 했고 또 법원에서 기관장 생활을 하면서 법원이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 세계 무역기구에서 이제 계약 이행 평가를 할 때 저희 나라가 매년 랭킹 2 평가를 받는 게 한 4,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1000만 넘는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 사실상 1등이고 우리나라 근방에 있는 랭킹 높은 나라들이 되게 그 뭐
500만, 뭐 1000만이 안 되는 도시국가들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법 신뢰도는 한 20-30%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그 국민들이 왜 사법부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도 그 소통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 아직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근저에는 아마 우리나라 그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또 정보기관들 이런 권력기관들이 너무 권한이 세고 그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고 저는 또 법원에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좀 국민들이 그런 실상을 좀 정확히 알고 법 제도에서 그 현실과 법 사이에 그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서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 그다음에 그 재판 같은 거 국가 제도를 이용할 때도 편하게 친근감 있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상 이제 뭐 현직에서 나오면 정관예우 소리를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될 폐단 아닌가. 그래서 저도 과감히 좀 결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국민께 돌려주고 싶어서 제가 과감히 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한 분께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이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에 최근에 되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화제가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플래시몹으로 계속 이렇게 연일 사람들을 리드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요. 김빈 디자이너신데 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느끼는 게 참 따뜻하다라고 느꼈던 게 어제 대구 콘서트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안에 계신 만큼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어요. 근데 바깥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안에 있으면 따뜻하긴 했었는데 사실 밖에 사람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김민 디자이너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뛰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왜 나가시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알고 난 다음에 역시 따뜻하다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더불어 콘서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진행을 했는데 장소가 넓었어요. 넓었는데도 거기 꽉 찼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밖에 한 200여 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시설에서 들여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연이 끝나자마자 한번 궁금해서 가봤죠.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밖에서 그 추운 곳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오신 분들은 이 안에 강연을 듣고자 의지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고 우리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 시민분들이잖아요. 근데 좀 흔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미 잡은 물고기는 밥을 주나요? 밥을 주지 않죠. 그런데 저희는 저희 당원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신나고 흥이 나고 좀 뭔가 딱 기운이 나야 우리 당의 승리도 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그나마 저희를 보러 오셨으니까 저는 강연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대화도 하고 악수도 좀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 왔으니까 뭐 사진이나 찍어 가자.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시설에서도 이제 안에 들여보내 주셔가지고 통로에 그리고 무대 위까지 앉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정우 교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이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런데요, 행동도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실제로 에이미 커디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반을 나눠서 한 곳에는 계속 이렇게 크게 동작을 하게 하고 입을 옆으로 일부러 이렇게 3초간 해보세요. 이렇게 웃는 것처럼 쫙. 그러면 뇌는요 정말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를 줄여준대요. 예, 공감하시나요? 네. 앞으로 해보세요. 정말 더불어민주당 행사에서는 정말 흥이 나더라, 신이 나더라, 자신감이 넘치더라, 뭔가 될 것 같더라. 이렇게 되면요 저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앉아 계신 다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이제 인사 정도 어떤 각오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미옥 정책실장님이십니다. 저는 이 콘서트를 처음 합니다. 그 입당 발표하고 오늘 3일째 되는 당원입니다.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원로 그 당원분들 보면서 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긴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크게 키워왔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기입니다. 저는 사실 평생 듣는 역할을 해왔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온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어? 그게 뭐하는 기관인데? 라고 생각하고 하기 쉽습니다. 그 기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게 나라를 위해서 일해? 음지에서 좋은 기관이네. 국정원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아 안지나 비슷해서 이랬었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고객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고객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랬었습니다. 저는 한 35년 직장 생활을 거의 LG에서 지냈습니다. 오늘날 삼성과 LG가 있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좋은 경쟁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정말 건강하고 강한 야당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와 그래 애를 이깁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건강하고 강한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발을 담갔습니다. 여러분들 1분만 주이소. 저 이야기하는 기회가 굉장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전화기죠.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그런 게 여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전화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집에 있는 애가 밥을 먹냐 안 먹냐, 내가 배고프냐 안 고프냐 보다도 전화기에 밥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관심 있잖아요. 왜? 전화기에 밥 떨어지면 연결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이 전부 전화기 중심으로 연결이 된 세상이잖아요. 이제 자동차가 연결이 됐잖아요. TV가 연결이 됐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거기 인공지능 사람 머리보다도 톡톡한 지능이 들어가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의 특징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참 연결된 데서 같이 묶여져서 서로 거기서 참여하고 거기서 가치를 공유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학교 대학을 나왔냐 못 나왔냐 뭐 집에 있냐 없냐 아무 소용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잖아요. 투명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세상에 같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대한민국과 더불어 세계와 더불어 가기 위해서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인천공항에 왜 뚫혔을까요? 중국인 2사람이 뚫었잖아요. 그렇게 감시하는
스마트 기기들이 있고 다 한두개 눕혔을 거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애들도 옳고 그름을 아는데 지난 대선 때 미안합니다 국정원 경찰 국정원 군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댓글을 올렸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남아있잖아요. PC에 남아있든지 서버에 남아있든 통신회사가 가지고 남아있잖아요. 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기업도 말이에요. 기업도 보면 제일 골치 아픈 친구가 머리 든 거 없는 친구가 부지런합니다. 그러면 사고 치는 게 걔는 움직이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머리 든 거 없으면서 어떤 임원의 타이틀을 주면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 가지고 사람을 조집니다. 감춥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국가 권력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스마트 세상으로 가더라도 감출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저도 나이 꽤 먹었습니다. 신문 보시면은 누구는 60년대로 돌아갔다 70년대로 돌아갔다는데 저는 지금 느끼는 것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국가 재정 투명하게 집행 문제뿐만 아니고 제대로 성장하는 전략도 하면서 제대로 세금 내도록 만들고 제대로 세금 낸 게 제대로 분배되는 것을 감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감시하기 위해서 표창원 교수님 들어오셨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도 좀 많이 바뀌시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만이 자유로운 당입니다. 자유롭고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빛 없는 정당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만들어갈 겁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믿음이 가십니까?